성사의 기쁨도 잠시. 표바코의 방해로 선적 문제가 발생. 다시금 어려움이 예상되는 태풍 상사입니다. 강태풍 대표가 오미선 주임의 이 놀라운 재기 비결의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멕시코 북서부의 롱비치 야적장은 살인적인 태양 아래 침묵했다. 그 침묵은 창고 입구에 전자 스탬프가 14시 17분을 찍는 순간 깨졌다. 카톤박스에 인쇄된 SHOPARKSAFETY 문구 위로 수치 담당자의 PDA 화면에 있고 완료 체크가 선명하게 반짝였다. 이 초록색의 점등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마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 돈을 이겼으며 파산 직전에 태풍 상사가 생존했다는 증거였다. 현대선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배에 실리지 못했던 바로 그 물량의 성공적인 실입구분이었다. 서울의 사무실 팩스에서는 국제 송금 알림이 뜨자마자 오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외상 매출 계정을 정리했다. 담보를 압박하던 채권은 순간 그 의미를 잃었고 희미했던 희망이 비로소 계산서 위에 수치로 기록되었다. 누구는 기적이라 불렀지만 이 장면은 그 어떤 미화도 필요치 않았다. 약속의 증거 14시 17분이 남긴 기록만이 유효했다. 하지만 이 성공의 이면에는 태풍 상사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더 어둡고 위험한 거래가 깔려 있었다. 안전하를 실은 배는 공식적인 화물 선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표바코 라인의 방해는 선사 단위의 부정 위험 신고, 포워드 라인의 부당한 리스크 플래그 공유 등 노골적이었다. 정상적인 경로로는 단 하나의 카톤도 부도하여 스케줄을 잡을 수 없었다. 그때 사채업자 류이규의 손이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그는 정식 선사가 아닌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원양어선 네트워크를 찾아냈다. 원양어선은 항해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면책 특권을 갖는 경우가 많고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비공식 루트였다. 류이규는 이 원양어선 선장들에게 막대한 현금을 지급하고 태풍 상사의 물량을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중간 한적시키는 위험천만한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 방식은 선사 블랙리스트를 오해할 수 있었지만 화물이 해적의 위협이나 침몰의 위험에 노출되는 극도의 불법적 도박이었다. 태풍 상사는 표면적으로 다중 루트 물류 전략을 성공시킨 것으로 알았지만 실제로는 류이규의 검은 돈이 깔아놓은 지뢰밭 위를 걸어간 셈이었다. 국제 송금이 완료된 시각 류이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자 웃었다. 태풍 상사는 이제 그의 거래 장부에 기록된 언제든 회수 가능한 위험한 담보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발을 지켜냈다면 이제 다음은 머리를 지킬 차례였다. 그리고 그 다음 전장은 바로 동남아시아였다. 발을 지켜낸 방식은 결코 운이나 류이규의 어두운 돈만은 아니었다. 태풍 상사는 정면에서 선적 방해를 맞섰지만 그 대응 방식은 회유나 감정이 아닌 서류와 기록이었다. 손상 압력 열절단 마모의 5축으로 구성된 파괴 테스트 풀클립이 핵심이었다. 조립 공정에서의 섭씨 300도 불티, 고층 낙하물 유사 충격, 철근 관통을 가정한 스파이크 보드. 모든 테스트는 촬영 즉시 주문서 번호와 연결되었고 해시각 봉인으로 감사 추적이 가능한 형태로 기록되었다. 이 영상은 바이어의 QA팀에게 말보다 강력한 계약이 되었고 표바코 라인이 아무리 소문을 흔들어도 물증을 이길 수 없었다. 물류는 표면적으로 다중 루트였다. MVUCC를 통한 분할 노선과 소량 항공 훈제로 바이어 공장의 가동 보증을 확보하는 트리거 전략. 그리고 선적전 독립 3자 검수 SGS 동금을 붙여 법적 안전핀을 마련했다. 어느 루트 하나 쉬운 길은 없었고 모든 것은 체면이 아닌 기록과 계산이었다. 포장 역시 압축 밴딩, 코너 보대, 바이어의 WMS 포맷의 맞춤 바코드 조정으로 입고 속도를 높여 정산 타이밍을 당겼다. 이 단순한 행동이 14시 17분의 조록 체크를 가능하게 했다. 표바코 라인이 흔들 수 없었던 것은 운송의 심장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태풍 상사의 비용 구조였다. 가장 싼 루트가 아닌 가장 덜 멈추는 루트를 고르는 경영 철학은 손실이 아니라 미래 할인율을 낮추는 투자가 되었다. 발의 안전을 증명한 다음 스텝으로 태풍은 머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신제품 오토바이 헬멧을 꺼내들었다. 두 번째 축의 출발점은 감정이 아닌 철저한 시장 데이터였다. 오토바이 보급률 상위권인 태국 시장은 제도적 의무 착용으로 수요의 하한선이 형성되어 있었다. 태풍 상사는 저가 범주가 아닌 사고 저항 수치에 민감한 중고가 수요가 비어있는 프리미엄 커브를 노렸다. 슈박의 기술팀은 안전하의 경험을 헬멧의 두부 충격급수 쉘 파괴 거동 분석으로 프레임을 옮겼다. 소재는 열경화성 복합 소재와 다층 라이너의 하이브리드, 낙하추 충격, 선형각과 속도 측정, 침투 저항까지 안전화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테스트는 촬영에서 그리고 서명에서 해시로 봉인으로 기록화되었다. 이 영상 자료와 선적 방해를 뚫어낸 납기 신뢰 전력이 태국행 헬멧의 담보가 되었다. 태풍은 방콕 논타브리 춘부리의 물류 동맥을 미리 파악하고 가장 적게 멈춘 운송사를 정했다. 이제 태풍 상사는 몸의 양 끝발과 머리를 지키는 회사로 시장에 각인되기 시작했다. 안전화의 성공적인 납기와 헬멧 프로젝트 착수는 태풍 상사를 떠났던 옛 상사맨들에게 희미한 동요를 일으켰다. 특히 고마지는 이직한 후에도 태풍 상사의 행보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었다. 그가 주목한 것은 태풍 상사가 선적 방해, 공세를 뚫고도 납기를 지켜냈다는 사실이었다. 단순한 꼼수가 아닌 자신들이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영 철학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고마지는 결국 돈의 유혹에 모든 미련을 버리고 태풍에게 돌아올 준비를 한다. 그의 복귀는 겉보기엔 옛 동료의 의리처럼 보였지만 강태풍의 눈에는 그의 행동에 복잡한 의도가 섞여 있음을 감지했다. 고마진의 표정에는 후회와 함께 경쟁적인 탐색의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진정으로 강태풍의 재기에 합류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표바코의 또 다른 첩자일까? 강태풍은 돌아온 고마진을 받아들이면서도 사무실의 더블 서명 체계와 서류 잠금 장치를 강화했다. 인간적인 신뢰는 중요하지만 시스템적인 의심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다. 오미선은 고마진의 복귀를 반기면서도 그가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안전한 납품 서류와 회계 장부를 응시하는 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과거의 실수 때문인지 아니면 그 눈빛이 아직도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상사맨들의 복귀는 태풍 상사의 전력을 강화했지만 동시에 내부 배신의 위험이라는 새로운 독을 가져왔다. 강태풍은 이 독을 견뎌내며 헬멧 프로젝트의 성공만이 모든 의심을 덮을 수 있다고 믿었다. 표바코 라인은 안전한 납기 실패를 유도하려다 오히려 태풍 상사의 신뢰를 증명하는 결과를 낳자 격분했다. 그들은 류이규가 원양어선 루트를 이용해 물류를 우회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지만 가장 덜 멈추는 루트라는 문장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님을 깨달았다. 표바코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 국내 물류 방해 대신 해외 수출이라는 변수가 많은 다음 전장을 노리기 시작했다. 태국행 헬멧 프로젝트가 그들의 타겟이 되었다. 그들은 태국 현지의 통관 절차, 인증 규격, 현지 물류 파트너의 취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표상선 라인의 핵심 전략은 서류 공세였다. 태국 현지 인증 조항의 해석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설 의견서를 준비하고 이를 익명으로 현지 통관 당국이나 경쟁 파트너에게 살포하는 계략이었다. 문서의 내용은 현지 규격과 국제 규격의 미묘한 차이를 이용해 태풍 상사의 제품을 비규격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이 서류가 접수되는 순간
태풍 상사의 헬멧은 통관이 지연되고 이는 곧 태국 바이어와의 신뢰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표바코는 또한 태국 물류 파트너에게 태풍 상사의 과거 블랙리스트 전력에 대한 부풀려진 정보를 흘리며 불안감을 주장했다. 현지 파트너가 태풍 상사를 기피하게 만들어 물류 동맥을 원천 차단하려는 계산이었다. 태풍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출국 직전의 순간에도 이 보이지 않는 서류와 소문의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예감했다. 태국 원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표바코의 계략이 현실화된 것이다. 방콕 현지 호텔 프론트에는 발신자 미상의 익명 봉투가 도착했다. 봉투 안에는 현지 인증 조항에 대한 의도적으로 왜곡된 사설 의견서가 들어있었다. 이 문서는 태국 통관 당국에 전달되어 태풍 상사의 헬멧 샘플 통관을 지연시켰다. 낙하 추충격, 가까속도 측정 등 모든 기술적 증명은 이미 끝났지만 서류의 복잡성이 모든 것을 멈추게 했다. 태풍은 이 상황이 표바코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해외 수출은 국내 납기보다 훨씬 복잡했다. 현지 파트너는 표바코 라인의 소문과 통관 지연이라는 현실적 변수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프리오더 물량에 대한 확신을 철회하려 했다. 기온, 습도, 우기 등 태국 특유의 기후 환경 역시 헬멧 박스의 네스 내충격 완충제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주었다. 태풍 상사가 안전화 때 마련했던 에어 모델의 예비 플랜은 생명줄이었다.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았지만 가장 적게 멈추는 루트를 선택하겠다는 철학만이 이 위기를 돌파할 유일한 해법이었다. 강태풍은 태국 현지에서 체면을 버리고 체크리스트를 택했던 과거의 경험을 반복했다. 그는 익명 서류의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 현지 법률 자문가를 고용했고 통관 서류의 영문과 태국어 변기를 하였으며 지역 법률 요약 삽입이 왜 안전성을 보증하는지 당국에 직접 호소했다. 깨진 헬멧 파손 샘플을 현지 딜러 쇼룸에 전시하여 안전성의 증명을 시각적으로 밀어붙였다. 서류의 전쟁이 막바지에 달했을 때 14시 17분에 정상 입고라는 과거의 기록이 다시 한번 태풍 상사의 신뢰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다. 태국 원정이 표바코의 공세를 뚫고 가까스로 헬멧의 현지 시연 및 초도 주문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강태풍은 류이규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수고했다 파트너. 류이규는 태풍 상사의 성공적인 재기와 헬멧 프로젝트의 확장성을 이미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채권 횟수를 넘어 태풍 상사의 성장에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류이규의 제안은 충격적이었다. 태풍 상사의 해외 사업부를 분사 설립하고 그 자신이 그 분사의 대표가 되는 것이었다. 류이규는 자신의 막강한 자금력과 규제의 사각지대를 우회하는 능력이 태풍 상사의 급격한 성장에 필요한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는 이 분사가 태풍 상사의 신뢰의 경영이라는 표면적인 가치와 자신의 비공식적 자원이라는 이면적인 힘을 결합하여 표상선 같은 기존의 거대 상사 라인을 능가하는 괴물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태풍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류이규의 자금은 성장의 가속 페달이지만 그의 방식은 태풍 상사의 돈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핵심 철학을 잠식할 수 있는 맹독이었다. 류이규가 분사 대표가 된다는 것은 태풍 상사의 미래가 사채업자의 통제 아래 놓인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제안은 신뢰 경영이라는 강태풍의 이상과 현실적인 자본의 유혹 사이의 마지막 시험대였다. 류이규가 내민 분사 설립 계약서의 하단에는 막대한 자본금 액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태풍 상사는 생존을 넘어 새로운 차원의 위험한 도약을 시작하게 될 터였다. 강태풍의 손은 펜을 잡았지만 그의 눈은 멀리 창밖 태국 시장의 불안한 빛을 바라보고 있었다.